이번 사건은 57년간 미스터리로 남았던 미제 사건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범인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지 57년이 지나고서야 범인이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6년 2월 피트라는 83세 노인이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자 텍사스주 맥켈란의 사람들은 참변을 당한 한 아름다운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같은 시기의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겪은 비극은 사람을 분노케 하였으며 대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아이린 가르자 아이린. 1934년에 미국 텍사스주 맥켈란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라틴 이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유능력하고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차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린이 바로 그 선택받은 소녀였습니다. 학창시절 그녀의 성적은 항상 뛰어났고 또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 대학에 입학했으며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드럼밴드의 리더이자 지휘자였습니다. 또 25세의 나이에 그녀는 텍사스 미인대회에 참여하여 단숨에 우승하고 남부 텍사스에서 온 미스 스위트하트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린은 그야말로 신이 내려주신 외모와 지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이린은 고향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린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성당으로 가 예배를 하였습니다. 성당에는 아이린을 보기 위해 주변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년들 중에는 한 악마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녀를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6일 결국 아름다운 아이린의 삶은 무자비하게 끝이 났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린은 여느 때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크릿 하트의 성당으로 가 예배를 하였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어린 사촌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성당에서 돌아올 때 부활절 선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초저녁이 됐는데도 아이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걱정이 되어 바로 성당으로 달려갔는데 그녀의 차는 성당 앞에 주차되어 있지만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린의 가족은 바로 경찰에 아이린의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많은 사람들이 아이린을 목격했다고 하여 그녀가 확실히 성당으로 갔었던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날 무렵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경찰은 며칠간 성당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린이 실종된 다음 날 그들은 인근 길가에서 그녀가 실종되던 날 신었던 하이힐 한 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부근 공터에서 아이린의 핸드백과 레이스베일을 찾게 됐습니다. 아이린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린이 실종된 지 6일째 되던 날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관계 수로에서 숨진 아이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관계 수로에 건져졌을 때 그녀는 사건 당일에 입었던 셔츠와 롱스커트를 입고 있었지만 신발과 속옷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단추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아이린이 생전에 구타를 당했으며 몹쓸 짓을 당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이린이 며칠간 물에 잠겨 있어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섬유와 지문 같은 유력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린의 실종 사건은 결국 형사사건이 되어 경찰은 더욱 대규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불과 며칠 만에 500여 명의 사람을 신문하고 또 의심되는 30여 명의 남성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이 존 피트라는 사람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는 성당의 신부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매우 허약해 보이는 27세 나이의 피트는 얼마 전 시크릿 하트 교회로 파견된 방문 신부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4월 16일에 아이린의 참회를 들어준 성직자가 바로 피트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아이린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피트 신부가 참회실에서
아이린의 참여를 들어준 게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피트는 아이린을 성당 뒤편에 있는 신부 휴게실로 데려갔었죠. 그로부터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트 신부는 성당을 떠나 오랜 시간 후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조지프 오브라이언이라는 신부도 경찰에게 아이린이 실종되던 날 피트 신부의 손과 목에서 손톱에 긁힌 자국과 비슷한 상처가 또렷하게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트의 안경도 그가 평상시 착용한 안경이 아니어서 경찰은 피트 신부를 찾아가 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트 신부의 대답은 허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린이 참회를 하러 온 적이 없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자 할 수 없이 그는 사건 당일 저녁에 본인과 아이린의 접촉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라는 특성상 예우를 갖춰 경찰은 더 이상의 압박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피트의 거짓말을 짚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됐습니다. 결국 피트 신부는 허점이 가득한 증언을 하다가 결국 본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에 아이린은 사람이 없는 사적인 장소에서 참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린을 교회 뒤편 로비로 데려가 참회를 진행했고 끝난 후 아이린은 교회 뒷문으로 떠났습니다. 안경을 바꿔 낀 것에 대해서는 새내기 신부로서 모든 게 서툴러 자기도 모르게 안경에 힘을 준 상태로 닦다가 결국 안경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여분의 안경을 가지러 성당에서 5마일 떨어진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들고 가지 않아 그는 할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 열린 창문에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에 있는 나무판에 손과 목이 긁혀져 다른 신부가 목격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피트가 진술한 증언이 여러 허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의 신분 때문에 또 유력한 증거물이 없어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유력한 증거물이 나타나 다시 피트를 지목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아이린의 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물을 찾지 못해 그들은 아이린이 발견된 관계 수로의 물을 전부 뺀 후 진흙 속에서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긴 전선이 달린 휴대용 슬라이드 뷰어를 찾게 됐습니다. 범인이 급한 마음에 전선으로 아이린의 몸을 묶은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뷰어는 누구 것일까요? 경찰은 분실물 공고를 내어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트는 죄책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경찰에게 연락하여 슬라이드 뷰어가 본인의 물건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이때 경찰은 피트를 체포할 수 있었지만 충분한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피트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경찰은 피트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피트 신부에 대한 혐의와 경찰이 발견한 증거와 증언을 현지 매체에 폭로하여 여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맥켈런 주민들은 충격 끝에 분노에 빠져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피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건 수사에 막강한 세력을 개입했을 것입니다. 얼마 안 돼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인근 마을의 마리아 게라는 23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린이 참변을 당하기 3주 전에 마리안도 현지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도중 한 남자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리아가 힘껏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남자를 당황시켜 도망쳤습니다. 마리아는 그 남자가 젊고 짙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었고 또 신부 옷차림의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그녀가 진술한 남자가 없어 경찰 조사는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그러다 아이린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피트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피트가 본인을 공격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리안의 확실한 증언에 검찰은 1961년에 피트를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트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부터 엄청난 세력이 개입한 것 같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기이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트가 마리아에게 $500, 하나로 약 66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였고 법정에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마리안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트는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가 서명한 합의서는 그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여성을 공격하는 거에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며 그가 아이린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법정을 나가는 순간 아이린 사건으로 다시 체포됐어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린의 사건 수사는 이렇게 멈추게 됐습니다.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도 상급자의 명령으로 수사를 멈춰야 했으며 또 모든 증거 자료를 윗선에 바쳐야 했습니다. 아이린의 부모와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이린은 가족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자랑이었는데 어떻게 사건을 간단히 묻어둘 수 있겠어요. 하지만 천주교 세력이 너무 강하여 그들은 강제로 진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린의 삼촌도 경찰이었는데요. 바로 조카의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상급자의 명령을 위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항상 강하게만 보였던 경찰들이 주방에서 자주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피트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얼마 안 돼 외딴 수도원으로 파견되어 심리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 전도하다가 10년 후인 1972년에 그는 신부일을 마치고 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편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아이린의 부모와 친족 또 많은 친구들이 40여 년의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세상을 뜨게 되어 아이린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린에 대한 그리움과 사건에 대한 헌신은 다음 세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데일 타첸이라는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린이 참변을 당하고 성당에서 피트 신부를 외딴 수도원으로 가 심리상담을 받게 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 수도원이 미주리주에 있었는데요. 데일이 바로 피트의 심리상담을 해줬던 신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데일은 지위가 낮은 수도사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상급자가 그에게 신인 신부가 다른 구역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심리 지도를 해주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피트를 만나게 됐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기간 피트는 피해자의 이름과 범행을 저지른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데일에게 본인의 범행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데일은 피트의 고백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으로 피트에게 여기에 올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피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당에서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지위가 낮은 수도사로 상급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40년의 세월이 지나자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피트가 텍사스에서 유명했던 아이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데일은 바로 텍사스 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때 경찰 내부도 여러 번 인사 변동이 있었고 주요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도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다시 아이린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델리의 증언을 녹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데일을 통해 피트에게 연락하여 그를 유인해 피트가 범행을 자백하게끔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세월만큼 피트도 조심스럽고 치밀해졌습니다. 피트가 처음 데일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열정적으로 그를 대했지만 피트가 과거에 참여한 범행에 대해 물어보자 피트는 데일에게 아이린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피트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본인을 의심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였습니다. 2002년 데일이 경찰을 도와 피트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조지프 오브라이언이란 신부도 증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시크릿 하트 교회의 보조 신부였습니다. 1960년 그는 경찰에게 피트 신부의 손과 몸에 손톱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경찰에게 사건 발생 후 피트 신부가 의심되어 사적으로 그에게 질문했을 때 피트가 본인이 아이린을 숨지게 했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상급자의 압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자책하게 됐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고 싶어 경찰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신부의 증언과 40여 년 전 수집한 증거물로 피트가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여 경찰은 다시 피트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사건은 또다시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2004년 경찰이 힘들게 얻은 증거를 검사 측에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담당자 게라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피트에 대한 소송 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추후 아이린의 가족과 여론의 압력으로 게라 검사는 배심단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배심원에게 판단하라고 했지만 사실 게라는 배심원들을 유도하여 기소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피트는 다시 한번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더욱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 건 1년 후인 2005년에 주요 증인 오브라이언 신부가 노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증인인 데일도 이미 70대가 된 노인이었죠. 사람들은 데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데일은 아주 건강하였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2014년에 지방검사는 연임에 실패하여 리카드로라는 새로운 검사가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아이린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신임 검사는 배심단을 구성하여 아이린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그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피트가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배심단에서 그의 사건을 게시하기로 하여 경찰은 바로 피트의 집으로 향하여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급 상해죄로 기소받아 2017년 12월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피트는 84세의 노인으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트는 예외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뉘우칠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본인의 범행을 자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트는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6세가 된 데일이 증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검사와 같이 증언과 증거로 피트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여 피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57년 만에 비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2020년 2월 11일 87세가 된 피트는 심장병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린이 고귀한 성품을 유지했고 누구보다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는 인간의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행복을 누렸지만 사후 세계에서는 더 많은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분명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보호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여자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녀의 룸메이트가 따뜻한 감자 스튜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감자 스튜를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맛은 좀 이상했지만 많이 굶었던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튜를 마시고 있을 때 두 명의 룸메이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소녀 카리나에게 일어난 공포스러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카리나 바르두치안이라는 16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술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그녀는 여러 연기 과정에 참가하여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편 소설과 시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배우로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카리나는 여러 젊은이처럼 음악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중 헤비메탈 락을 가장 좋아하였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현지 밴드의 공연을 보고 리드싱어 막심 골로바츠키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막심은 이미 19살이었고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카리나에게 빠져 그는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카리나의 어머니 나디아가 두 사람이 사귀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녀는 막심의 눈빛이 사악하고 역겹다며 딸이 걱정되어 두 사람의 연애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 카리나는 겉으로는 막심과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사실 뒤에서는 계속 그의 공연을 보러 가며 막심과 몰래 사귀었습니다. 2009년 1월 19일에 카리나는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상가로 가서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끝난 후 알바비를 받은 후 친구의 집으로 가 숙제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카리나는 어머니 나디아에게 연락하여 역사 숙제를 급히 해야 하는데 집에 인터넷이 없어
자료 검색을 할 수 없다며 친구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나디아는 딸이 친구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방심하여 외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꼭 귀가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카리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나디아는 딸의 친구에게 전화하였지만 친구는 카리나가 전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카리나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진 나디아는 바로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16살 소녀의 실종에 경찰도 심각성을 느껴 바로 사람을 파견하여 주변 거리와 공원을 수색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나디아는 딸의 일기를 보며 단서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딸이 몰래 적은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사랑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는 맥스라는 남자를 위하여 적은 것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얼마 전 딸과 사귀었던 막심이라는 리드싱어가 생각났습니다. 딸의 실종이 혹시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여 나디아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몇 편의 시로 막심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리나에 대한 수색도 점차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한 청소부가 길거리의 한 쓰레기통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청소부는 호기심에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토막난 신체 조각이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토막난 신체를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실종된 카리나였습니다. 사인은 익사였고 숨진 후 토막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토막난 부위를 보면 범인은 분명 전문 지식을 가진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리나 신체의 일부가 다른 곳에 폐기됐는지 없어졌습니다. 토막된 카리나는 냉동된 적이 있어 숨진 시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때 경찰은 나디아가 언급한 막심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물과 증인이 없어 그를 바로 체포하여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카리나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예카테리나라는 21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불안해 보였으며 정신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통하여 2009년 1월 19일 밤에 카리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예카테리나는 막스의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한 주택을 같이 임대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1월 19일 저녁 그들은 친구를 집으로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유리 모즈노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막스와 같은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 남달랐으며 약간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파티에서 모든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예카테리나라는 막스와 유리가 카리나를 언급하며 언제 그녀를 다치게 하여 즐기자고 한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카테리나라는 두 사람이 술에 취해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막심은 카리나에게 전화하여 그녀 보고 파티에 놀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친구 유리에게 큰 소리로 고기가 오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유리 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 카리나가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막스는 파티가 끝났다며 카리나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다른 친구들 보고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두 사람이 커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웃으며 막스의 집을 떠났습니다. 예카테리나라도 본인의 침실로 돌아가 바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그녀는 어렴풋이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이상해하며 침실을 나와 상황을 살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까이 가자 유리는 막스와 카리나가 안에서 샤워하고 있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막스와 카리나가 단 둘이 있겠다고 했는데 유리가 떠나지 않은 거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유리와 막스의 사이를 잘 알아 술에 취했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에서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막스는 같이 샤워하자는 이유로 카리나를 화장실로 불러 그녀를 욕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카리나를 제어하기 위해 같이 욕조에 들어가 그녀의 다리에 앉아 3번 기침을 하였습니다. 유리와 미리 꾸민 신호였는데요. 기침 소리를 듣게 된 유리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카리나가 문을 등지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물 안으로 눌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16살 소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성인 남성 2명에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돼 카리나는 욕조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막심은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으로 화장실에서 카리나의 신체를 토막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두 사람은 심지어 카리나의 신체 일부를 감자와 같이 끓여 먹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카리나의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핸드폰을 판매하고 화장실을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카리나에 대해 묻게 되면 그녀가 사건 당일 이미 막심의 집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카테리나라는 속치로 늦게 일어나 바로 출근하게 되어 집안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스와 유리는 청소를 마치고 그녀에게 스튜를 같이 먹자고 건넸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그들이 한 짓을 전혀 몰라 고마워하며 같이 식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몇 걸음 거리에 있는 냉장고에 토막난 카리나가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막스와 유리는 토막난 신체를 다른 거리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카리나가 청소부에게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뉴스를 보고 파티할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또 이튿날 막스와 유리가 열정적으로 본인과 저녁 식사를 권하는 장면을 생각하며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개워내고 바로 경찰서로 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증언으로 바로 막스와 유리를 체포하여 그들의 주택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카리나의 일부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막스와 유리는 서로에게 범죄를 돌리려고 했지만 얼마 안 돼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두 사람이 같이 카리나를 숨지게 한 과정과 후속 처리를 자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진술 과정에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본인이 한 짓이 그냥 재미있는 게임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범행 동기를 묻자 그들은 집에 제대로 된 식재료가 없어 카리나의 몸으로 요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얼떨결에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막심과 유리는 사건 발생 훨씬 전부터 본인들의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였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진짜 이유는 그들의 정신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한 배심원은 사건 과정을 진술할 때 제시한 현장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재판은 중단되어 며칠 후에서야 재개되었습니다. 막심과 유리는 재판 내내 무관심하고 오만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그들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며 그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바란다고 단호히 진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카리나의 어머니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딸을 너무 착하게 키워 두 범인을 쉽게 믿어 참변을 당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같았습니다. 2009년 3월에 배심원단은 막스와 유리의 고의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량에 대해 그들이 아직 젊기 때문인지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19년과 18년의 유기징역만 선고하였습니다. 유족에게 유일하게 위로되는 점은 두 사람은 북극 형벌 식민지인 우골키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우골키는
북극권에 위치한 교도소인데요.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장 사악한 범인도 그곳에서 복역하게 되면 두려워하였습니다. 우골키는 혹독한 교육뿐만 아니라 매일 대량의 육체 노동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인을 때리기도 하여 그곳에서 살아남는 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상시 오만하게 살아온 막스와 유리는 형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교도소 변경을 요청하며 항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주범인 막스는 복역한 지 8년 만에 본인의 깜빵에서 목을 메어 숨지게 되었습니다. 막스는 본인의 유서에 나는 이 몸의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범 유리는 계속하여 일반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신청은 전부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버틸 수 있다면 아마 2027년에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가 용서를 받고 자유로워지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